먼 옛날 그리스 지역의 어느 나라에 남다른 미모로 소문난 아름다운 공주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미모는 인간들의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막내 공주 푸시케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백성들이 푸시케를 보기 위해 성으로 몰려들어 그녀의 미모를 찬탄했습니다. 바닷속 물거품에서 태어난 베누스 여신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한 것이 틀림없어.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지 않는 베누스 여신보다는 직접 만날 수 있는 푸시케 공주님을 미의 여신으로 섬기고 싶어. 푸시케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 갔고 그 소문이 이웃 나라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이웃 나라의 백성들까지 푸시케 공주를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대로 키프로스, 크니도스, 키테라에 있는 베누스 여신의 신전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늘 꽃들로 장식되어 있던 여신의 석상과 제단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베누스 신전들을 방문하여 기도하던 순례객들이 푸시케 공주의 성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푸시케의 산책 시간을 기다렸다가 가까이서 실물을 보기라도 하면 실제 미의 여신을 만난 것처럼 감격하며 기도를 하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한편 미의 여신 베누스는 인간들이 자신에 대한 숭배를 거둔 것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푸시케 공주가 그 원인인 것을 깨닫고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푸시케라는 계집이 파리스의 심판을 모를 리가 없다. 유피테르님의 명령을 받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는 바로 나 베누스라고 결정한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자기가 미의 여신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고 있구나. 그 못된 계집이 두고두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베누스는 자신의 아들인 사랑의 신 쿠피도를 불러들였고 푸시케가 순례객들의 숭배를 받고 있는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즈음 심술꾸러기 쿠피도는 곱비 풀린 망아지였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신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간통, 치정 등 온갖 종류의 사건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베누스는 쿠피도로 하여금 사랑의 마법을 통해 푸시케를 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복수를 도와다오. 나보다 아름답다고 의시되고 있는 저 계집 아이가 가장 비천한 건달을 사랑하도록 저주를 내리거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찢어지게 가난한 채로 공포에 떨며 살도록 하거라. 인간 주제의 여신에게 도전한 것을 평생토록 후회하도록 하거라. 쿠피도에게 명령을 마친 베누스는 자신이 태어난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해변으로 다가서자 거칠었던 파도가 잠잠해졌고 가신들이 나타나 영접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항구의 신 프로투누스와 바다의 여신 살라키아가 베누스를 맞이했습니다. 바다의 신 트리톤의 무리들은 해마들이 끄는 마차를 준비해놓고 소라고둥 악기를 연주하며 베누스를 찬양했습니다. 베누스는 자신의 권능을 한껏 만끽함으로써 분노를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따위는 절대 자신의 미모를 넘볼 수 없으리라 자부하며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커다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푸시케 공주는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숭배는 여전했지만 그 많던 구원자들의 방문이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푸시케와 결혼하겠다고 난리였던 왕자들, 귀족들은 더 이상 푸시케를 흠모하지 않았습니다. 두 언니들이 이름난 귀족들과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리는 동안 푸시케 앞에는 단 한 명의 청혼자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왕과 왕비는 궁전에 외롭게 남게 된 푸시케를 바라보며 신들의 저주가 내린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결국 왕은 멀리 밀레토스에 있는 신탁소를 몸소 찾아갔습니다. 푸시케가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신랑감이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신탁소의 사제는 아폴로 신께서 직접 응답을 내려주셨다며 라틴어로 쓰인 예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푸시케 공주는 5월 5일에 모산 정상의 바위에서 홀로 결혼을 할 것이다. 날개 달린 뱀처럼 생겼으며 잔인하고 야만적인 자가 공주의 신랑이 될 것이다. 그는 유피테르마저도 벌벌 떨게 하는 무서운 자이기 때문에 공주는 절대로 그와의 결혼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딸의 운명을 듣고 돌아온 왕은 눈물을 흘리며 왕비에게 신탁을 전했습니다. 둘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신탁의 예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후 신탁이 지정한 결혼식 날이 밝았고 푸시케 공주는 웨딩드레스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슬픈 표정을 한 채 산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행진곡 대신 장엄하고 애절한 음악이 울려 퍼졌고 하객들 역시 한결같이 비통한 마음으로 공주의 뒤를 따랐습니다. 행렬이 산에 도착한 뒤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왕과 왕비는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쉽사리 막내딸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푸시케 공주가 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이토록 슬퍼하시면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타고난 아름다움에 취해 너무나 오만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베누스 여신 대신 저에게 봉헌을 할 때 저는 거절했어야 마땅했어요. 그래도 너무 슬퍼 마세요. 저는 겸허하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제 신랑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난 뒤에 슬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푸시케는 신탁의 예언대로 홀로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자신을 배웅했던 행렬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서풍의 신제 피로스가 일으킨 강력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그녀를 감싼 뒤 공중으로 붕 떠올렸고 이내 어디론가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풍을 타고 산 아래 잔디밭에 도착한 푸시케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 기력을 회복하고 깨어난 뒤 목을 축이기 위해 냇물을 찾아 인근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숲 안쪽에 신들이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신비로운 궁전이 있었습니다. 푸시케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건물 내부에 들어섰습니다. 황금 기둥과 은으로 된 벽이 높은 천장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아쿠아마린으로 구성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기에 이런 곳에 사는 것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긴 복도 한편에 자리 잡은 모든 방들은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 제일 끝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침실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을 이 집에 모아놓은 것 같구나. 그런데 왜 이런 귀한 것들을 금고에 넣어 놓지 않았을까? 경비원도 없는데 집주인은 어디를 간 걸까? 바로 그때 누군가 푸시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공주님,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을 하고 계시나요? 이 모든 보물들은 오늘 신부가 되신 공주님의 것이랍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집의 하녀입니다. 결혼 준비로 얼마나 피곤하셨나요? 목욕물을 준비해놨으니 어서 피로를 풀도록 하세요. 제가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케는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게 될 신혼집이란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하녀가 안내해준 욕실로 이동하여 고급 욕조에 담긴 더운 물에 몸을 담그니 잠시나마 긴장이 풀렸습니다. 공주님, 목욕을 마치시니 시장하시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놨습니다. 식당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푸시케 공주가 빈 식탁 앞에 앉으니 진수성찬을 담은 쟁반들과 포도주가 바람에 실린 듯 저절로 날아와 차려졌습니다. 배고팠던 푸시케가 만찬을 즐기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합창단이 들어와 하프 연주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환상적인 식사를 즐기다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푸시케는 하녀의 안내에 따라 복도 끝 침실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방에 홀로 앉아있으니 결혼 첫날 밤 어떤 일을 겪게 될까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신랑이 신탁의 예언대로 괴물 같은 모습일 것만 같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모든 커튼이 저절로 내려지며 침실은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침대로 다가와 달콤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 푸시케여. 내가 바로 당신의 남편이라오. 캄캄한 어둠 덕에 신랑의 얼굴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사랑의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은 침대로 올라와 푸시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신없이 첫날 밤을 치른 푸시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신랑은 잠든 신부를 홀로 놔둔 채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아침이 되어 어엿한 유부녀가 된 푸시케가 눈을 뜨자 보이지 않는 하녀들이 찾아와 남편분의 사정상 당분간 밤에만 만나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푸시케는 점차 낯선 환경들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어서 밤이 되어 얼굴을 보지 못한 남편과 재회하기를 원했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푸시케의 남편은 또다시 캄캄한 어둠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찾아왔습니다. 푸시케는 그날도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신혼생활의 쾌락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실에 들어선 남편이 평소와 다른 무거운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무자비한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가 우리를 노리고 해코지를 하려는 것 같소. 당신의 안부를 염려하는 두 언니들이 당신이 결혼식 때 올라갔던 바위산으로 조만간 찾아올 것이오. 그런데 언니들이 아무리 울며불며 당신을 부르더라도 절대로 응답하지 말아야 하오. 당신이 언니들을 만나는 순간 우리 두 부부는 포르투나가 쳐놓은 덫에 빠질 것이오. 알겠어요. 당신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거역하지 않고 따르도록 할게요. 하지만 새벽녘이 되어 또다시 남편이 사라지자 푸시케는 커다란 외로움을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은 황금으로 된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라고 생각하며 낙심했습니다. 함께 자란 언니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자 목욕도 하지 않고 식사도 거부한 채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신라는 눈물 범벅이 된 푸시케를 위로하며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사랑 푸시케, 이토록 슬퍼하니 언니들과의 만남을 무조건 반대할 수 없겠구려. 하지만 나의 부탁을 명심하시오. 허영심 많은 언니들이 찾아와 당신의 재물들을 부러워하면 얼마든지 나누어 주어도 괜찮소. 다만 나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캐묻더라도 아무것도 말하지 마시오. 포르투나 여신이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오. 사랑하는 남편이여. 아직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사랑해요. 나 스스로 행복을 저버릴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을게요. 푸시케는 남편에게 뜨거운 키스와 애무를 퍼부으며 꼭 언니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유혹에 굴복하며 서풍의 신 제피로스에게 부탁해서 언니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남편의 예상처럼 푸시케의 두 언니는 바위산에 올라와 통곡하며 막내 동생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메아리에 실려 푸시케의 궁전까지 전해졌습니다. 두 언니는 제피로스가 보낸 바람을 타고 산 아래 신혼집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푸시케의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재회한 세 자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습니다. 감정을 추스린 푸시케는 언니들에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언니들,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다 가면 좋겠어. 푸시케는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이 더운 물이 가득한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언니들은 궁전보다도 훨씬 호화로운 욕실에서 한참 동안 목욕을 즐겼습니다. 그 다음 푸시케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인들이 음식을 날라주고 음악을 연주해주자 언니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신들이나 누릴 법한 호사를 즐기면서도 점점 막내 동생을 시샘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질투심을 숨기고 푸시케에게 남편이 누구이며 어디 갔냐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당황한 푸시케는 얼떨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남편은 근사한 젊은이인데 사냥을 굉장히 좋아해. 오늘도 마침 하루 종일 사냥터에 가게 돼서 자리를 비웠어. 그때 남편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캐묻더라도 아무것도 말해주지 마시오. 남편의 당부를 어긴 푸시케는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니들을 서둘러 돌려보내야겠다고 결심을 한 뒤 보석이 가득한 방으로 데려가 선물을 잔뜩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제피로스에게 부탁하여 언니들을 다시 바위산으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두 언니는 쫓겨나듯 바위산으로 보내진 뒤 질투심으로 인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 너무나 불공평하구나. 우리는 외국에 변변치 않은 귀족들과 결혼을 한 뒤 온갖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데 막내는 아마도 신들 중 한 명에게 시집을 간 것 같구나. 호화로운 궁전에서 보이지 않은 하인들을 부리고 온갖 금은 보화에 둘러싸여 있다니. 내 남편은 모든 재산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나는 손도 못 대게 한다고. 그래도 언니는 나보다 나은 형편이잖아. 내 남편은 지독한 신경통을 앓고 있어서 나를 마치 안마나 하는 종처럼 부려먹고 있다고. 그런데 푸시케는 저렇게 출세를 해서 으스대다니 미워 죽겠어. 게다가 우리를 귀찮아하며 거지에게 적선하듯 보석들을 쥐어주고 떠밀듯 돌려보냈잖아.
우리가 힘을 합쳐 푸시케의 콧대를 꺾는 게 어때? 네 말이 맞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푸시케가 출세한 것을 모르도록 해야 해.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비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다짐을 마친 두 언니는 친정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푸시케를 만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왕과 왕비를 더욱 큰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푸시케가 차지한 행운을 없애버릴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푸시케가 언니들을 만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푸시케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푸시케에게 다시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두 언니들이 이곳을 다녀간 뒤 우리를 질투하기 시작했소. 그리고 그 질투심은 이제 사악한 증오심으로 바뀌었소. 이제는 둘이서 힘을 합쳐 당신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소. 그들이 다시 찾아와 내 정체를 털어놓으라고 설득할 것이오. 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아직은 당신에게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없소. 착하고 여린 당신이 언니들이 찾아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면 나에 대해 캐묻는 것에 절대 아무 대답도 하지 마시오. 알겠어요. 명심할게요. 언니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을게요. 사랑하는 푸시케, 당신도 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을 것이오. 뱃속에서 우리 아기가 자라나고 있소. 푸시케는 그제서야 자신이 임신한 것을 깨달았고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부부는 꼭 껴안으며 이제 부모가 된다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비밀을 잘 지켜내야만 우리 아기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며 신성하게 태어날 것이오.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난 뒤 때가 되면 당신에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겠소. 푸시케를 안심시킨 남편은 새벽이 밝기 전에 침실을 떠났습니다. 홀로 아침을 맞이한 푸시케는 아기가 태어날 날이 언제인지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에 관해 아무 지식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볼 친정 식구들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고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푸시케에게 충고를 시작했습니다. 푸시케, 날이 밝자마자 당신의 두 언니들이 우리의 행복을 파멸시키기 위해 찾아올 것이오. 그들은 당신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어. 그들이 아무리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소리쳐도 우리의 아기를 생각하며 절대 대답하지 마시오. 그 말을 들은 푸시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시나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절대 당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언니들마저 못 보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임신과 출산에 관하여 언니들을 만나 상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앞으로도 절대 당신 얼굴을 보여달라고 조르지 않을게요. 당신과 꼭 닮아서 태어날 아기 얼굴에서 당신 얼굴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푸시케는 이렇게 말하며 따뜻한 가슴으로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푸시케의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고 언니들과의 만남을 허락한 뒤 침실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고 푸시케의 두 언니는 비장한 표정을 한 채 바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두 언니는 푸시케를 몇 번 외쳐 불렀습니다. 그 다음 무턱대고 절벽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서풍에 쉬는 자신을 시종처럼 대하는 그녀들을 마지못해 받아주고서 궁전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들은 속마음을 숨기고 제외한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푸시케는 임신 소식부터 알렸습니다. 언니들, 나 이제 엄마가 되었어. 내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어. 깜짝 소식에 당황한 언니들은 증오심을 감추며 내숭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푸시케, 축하한다. 너를 닮아 얼마나 예쁜 아기가 태어날까?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래, 진심으로 축하해.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젖을 물리면 여태껏 몰랐던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거다. 푸시케는 임신 후 처음으로 마음을 기댈 가족들을 만났다는 사실에 무척 행복했습니다. 하인들에게 부탁하여 지난번보다 더 성대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은 식탁에 앉자마자 푸시케를 채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시케, 우리 가족들이 곧 태어날 아기 아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니? 어서 꽁꽁 숨겨둔 남편에 대해서 털어놔보렴.
그래, 네 남편은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길래 아침부터 집을 비운 거니? 당황한 푸시케는 머리속이 하얘져서 지난번과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웃나라에서 온 부유한 상인이야. 중년에 접어들어 머리가 새기 시작했지만 무척 잘생겼고 다정한 사람이야. 이웃나라에 큰 시장이 열려서 물건을 사러 갔어. 당황하여 또 거짓말을 한 푸시케는 어젯밤 남편에게 들은 충고를 떠올렸습니다. 착하고 여린 당신이 언니들이 찾아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면 나에 대해 캐묻는 것에 절대 아무 대답도 하지 마시오. 푸시케는 언니들을 돌려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언니들, 남편이 인사를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보석 선물을 잔뜩 준비해줬는데 깜빡했네. 선물을 가져올게. 배고플 테니 언니들 먼저 식사해. 푸시케가 자리를 비우자 언니들은 거침없이 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것이 저번엔 남편이 젊은이라더니 오늘은 중년이라고 딴소리를 하네. 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 혹시 저 멍청이가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닐까? 어떤 신이 정체를 숨기고 푸시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뱃속의 아기는 반신이잖아. 이제 푸시케도 신이 된 것처럼 행세하며 우리를 더 업신여길 거야. 그 꼴을 두고 볼 순 없지. 어서 우리가 세운 작전을 실행하자. 푸시케가 돌아오자 큰 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푸시케, 잠시 우리 말을 잘 들어보렴. 실은 어제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단다. 요즘 너희 집 근방에 입에서 독을 뿜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과 가축들을 잡아먹고 다닌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괴물을 본 농부를 직접 만나봤단다. 농부가 설명하는 그 괴물의 모습이 글쎄 아폴로의 신탁이 예언했었던 네 신랑의 모습과 비슷하더구나. 뱀처럼 생겼고 등에는 큰 날개가 달려있다지 뭐니? 그 말을 듣고 놀란 푸시케는 아기를 잉태한 배를 움켜쥐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근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괴물이 바로 너의 남편이라고 믿고 있단다. 너를 데리고 살다가 아기가 생겨 배가 부풀어 올랐을 때 너를 과일 먹어치우듯 한 입에 삼킬 거라는 소문이 자자하단다. 그런데 마침 네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단다. 푸시케, 어서 네 남편의 정체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을 해보거라. 그러자 푸시케는 창백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언니들, 모든 걸 고백할게. 나는 사실 한 번도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캄캄한 밤에만 나타나 속삭이는 목소리가 내가 아는 전부야. 이야기를 듣고 보니 햇빛을 피해 동굴에 사는 괴물이 맞는 것 같아. 언니들은 푸시케가 털어놓은 고백에 반색하며 자신들이 세운 작전을 계속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우리 예상이 틀림없었구나.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어떻게 하면 너를 그 괴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했단다. 이제 우리를 믿고 네 손으로 직접 그 괴물을 해치워야 해. 그게 바로 너와 뱃속 아기의 목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야. 날이 바짝 선 칼과 기름이 가득 찬 램프를 준비해서 침대 밑에 숨겨 놓으렴. 그리고 오늘 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다리거라. 그 다음 침착하게 숨겨둔 칼을 꺼내서 한치도 망설이지 말고 괴물의 목덜미에 깊숙하게 꽂아버리거라. 그리고 램프를 켜서 서둘러 침실 밖으로 빠져나오면 끝이란다. 오늘 밤 우리가 밤새 집 밖에서 기다릴 테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 괴물을 죽이고 우리에게 소리치거라. 즉시 너를 데리러 달려올 거야. 그래, 우리 함께 모든 보물들을 챙겨서 친정으로 도망치도록 하자. 언니들의 계략에 넘어간 푸시케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시케를 속이는데 성공한 언니들은 보석 선물을 챙긴 뒤 서둘러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궁전 곁에 머물러 있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각자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홀로 남은 푸시케는 오늘 밤 자신이 해야 할 끔찍한 일을 떠올리며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을 죽이는데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 양쪽 모두 두렵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들의 이야기가 뜬 소문이길 바라다가 곧 체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포기할까 머뭇거리다가도 그간 정체를 숨긴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차올라 기필코 그를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면에 아직 그를 가슴 깊이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이 되어서야 온종일 망설이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언니들 말대로 단검과 램프를 준비해 침대 아래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윽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편은 어김없이 푸시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달콤한 사랑을 나눈 남편은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푸시케는 그가 깰세라 숨을 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 숨겨둔 준비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푸시케가 램프에 불을 붙이자 드디어 남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언니들이 말해준 뱀처럼 생긴 괴물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얼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푸시케는 단검을 떨어뜨리고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는 빛나는 금발에 붉은 뺨, 그리고 뽀얗고 흰 피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쪽에 멋진 활과 화살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푸시케는 그제서야 자신이 사랑의 신 쿠피도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견딜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사랑의 마법이 담겨 있다고 알려진 화살 한 개를 꺼내보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성스러운 화살을 살펴보다가 날카로운 화살 쪽에 손끝을 살짝 베고야 말았습니다. 얕은 비명을 내뱉은 뒤 남편의 눈치를 살펴보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사랑의 욕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램프를 끄는 것도 잊은 채 남편에게 거친 키스를 퍼붓기 위해 다가섰습니다. 순간 들고 있던 램프에 가득 채워둔 기름을 남편의 어깨 위에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쿠피도는 어깨에 깊은 화상을 입었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떨어져 있는 단검과 자리에 얼어붙은 푸시케를 번갈아 바라본 뒤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쿠피도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곧 이어 그의 등에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푸시케는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난길 때가 되면 당신에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겠소. 푸시케는 남편에게 달려가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쿠피도는 냉정하게 그녀를 뿌리치며 창문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궁전 밖에 서 있는 가장 높은 삼나무 위에 올라선 뒤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리석은 푸시케. 내가 정체를 숨긴 건 내 어머니인 베누스 여신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소. 어머니는 자기보다 아름답다고 소문난 당신을 매우 증오하셨소. 그래서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건달과 사랑에 빠지도록 하여 평생 공포에 떨며 살게 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졌고 사랑의 화살로 스스로를 찌른 뒤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소. 그런데 당신은 날 믿지 않았고 죽이려고 했소. 언니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해주었는데 어째서 내 말을 어긴 것이오. 당신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곁을 떠나는 길뿐인 것 같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마친 쿠피도는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푸시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 동안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푸시케는 제정신이 아닌 표정으로 궁전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결혼식 날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지나왔던 냇물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길은 깊은 강물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잠시 물살을 응시하던 푸시케는 질끈 눈을 감더니 이내 강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푸시케는 강물 속으로 점점 가라앉았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을 다스리는 강의 신은 그녀가 쿠피도의 아내이며 이대로 두면 금방 숨을 거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의 신은 강한 소용돌이를 일으켜 푸시케를 받쳐들어 물 밖으로 꺼내 근처의 푹신한 풀밭에 내려주었습니다. 그 인근에서 목축의 신 파우누스가 산의 요정 에코에게 발성법을 가르쳐주다가 푸시케가 강물에서 솟아나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파우누스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내 비록 떠돌이 목자지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니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쿠피도는 아직 철이 덜 든 젊은 청년입니다. 지금은 무척 화가 난 상태지만 당신이 진심 어린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화를 풀 것입니다. 푸시케는 파우누스의 조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목례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다부진 표정으로 빠른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걸어 도착한 곳은 큰 언니가 살고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큰 언니는 태어난 첫 푸시케를 반겨주었지만 속으로는 과연 남편을 살해하고 찾아온 것인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젯밤 나는 언니들이 알려준 방법으로 남편의 정체를 알아냈어. 그런데 그는 괴물이 아니라 베누스 여신의 아들인 쿠피도였어. 나는 너무 놀라서 그만 램프의 기름을 그에게 쏟아버렸지 뭐야.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를 해치려 한 사실을 들켜버렸어. 남편은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말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어? 나는 이제 영원히 당신을 저주하겠소.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나는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큰언니를 신부로 맞이할 것이오. 나는 갖고 있던 재물을 모두 빼앗겼고 제피로스의 바람에 실려 여기까지 쫓겨나고야 말았어. 언니, 쿠피도의 신부가 되더라도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 부탁이야. 큰 언니는 푸시케 대신 신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에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남편에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짓말을 둘러댄 뒤에 서둘러 저택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바위산에 도착한 그녀는 쿠피도의 궁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쿠피도, 푸시케의 큰언니인 내가 왔습니다. 제피로스, 어서 나를 쿠피도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녀가 당당하게 절벽으로 뛰어내렸지만 이번만큼은 제피로스가 그녀를 받아주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한 몸뚱이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피냄새를 맡은 야생 동물들이 나타났고 그녀의 시신을 말끔하게 먹어치웠습니다. 그 다음 푸시케는 또 하루를 꼬박 걸어 둘째 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언니에게 들려준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둘째 언니에게 전했습니다. 둘째 역시 쿠피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서둘러 바위산에 도착했고 큰 언니와 마찬가지로 굶주린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언니들에 대한 복수를 마친 푸시케는 쿠피도를 찾아 여러 도시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남편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쿠피도는 자신의 어머니인 베누스 여신의 침실에 누워 화상으로 인한 통증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던 무렵 베누스 여신은 바다 깊은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한가롭게 목욕을 즐기는 베누스에게 갈매기 한 마리가 찾아와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신님, 아드님 쿠피도께서 어깨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여신님의 침실에 누워 계십니다. 뭐야? 내 아들이 왜 그런 변고를 당했다는 것인지 말해보거라. 아르오키 황송하오나, 쿠피도님이 사랑에 눈이 멀어 어떤 여자와 살림을 차리셨는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 하옵니다. 뿐만 아니라 쿠피도님이 요즘 사랑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셔서 온 세상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질서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요망한 년이 아직 애송이에 불과한 내 아들을 꼬셔서 동거를 한다는 것이냐? 아홉 무사이들 중 하나이냐? 아니면 호라이들인 것이냐? 아니면 숲속에 사는 하찮은 요정인 것이냐? 혹시 나를 수행하는 그라티아 애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런 무모한 짓을 벌인 것이더냐? 아닙니다. 여신이나 요정은 아니었고 뭐라더라? 푸시케라는 이름의 인간 여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누스는 차오르는 분노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푸시케라고? 보잘것없는 얼굴로 미의 여신인 나에게 미모로서 도전했던 그 푸시케라고? 그렇다면 내가 아들에게 그 요물을 벌주라고 시킨 명령이 거꾸로 연애를 하라고 소개해준 셈이란 말인가? 베누스는 바로 목욕을 끝내고 쿠피도를 찾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찾아낸 뒤 큰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미 너의 어리석은 행각들에 대해 다 듣고 왔느니라. 감히 벌을 주라고 한 여자아이와 살림을 차렸다고? 그럼 나보고 원수를 며느리로 삼으라는 것이냐? 내 당장 너의 동생을 하나 낳아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넘겨줘야겠다. 어렸을 때 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 하지만 쿠피도는 반항기 어린 표정으로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며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덕분에 이제 나는 모든 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내 젖을 먹고 생겨난 너의 두 날개를 꺾어버리고 네 머리카락을 전부 밀어버려야
못된 버릇이 고쳐질 것 같구나. 앞으로 이 방에 처박혀서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말 거라. 베누스는 분을 삭히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버렸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곡물의 여신 케레스와 신들의 여왕 유노를 만났습니다. 케레스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베누스, 그토록 아름다운 얼굴을 왜 찡그리고 다니느냐? 베누스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물으시나요? 그러자 유노 여신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베누스, 쿠피도는 너무나 혈기왕성한 나이라서 자연스럽게 이성과 사랑에 빠진 것뿐이야.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품 안에 자식처럼 끼고 돌려는 거냐? 그래 베누스, 자신이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거라. 너는 그처럼 수많은 연문을 뿌리고 다녔지만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았잖아. 베누스는 더욱 약이 올라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를 위로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롱하는 건가요? 베누스는 인사도 생략한 채 바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프시케는 쿠피도를 찾아 여러 곳들을 방황하다가 높은 산 정상에 서 있는 한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남편이 있을까 힘겹게 산을 올라 신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곡물 씨앗들과 농기구들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프시케는 묵묵히 신전을 정리하며 남편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케레스 여신이 나타나 프시케를 부르며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가련한 프시케, 분노에 찬 베누스가 너를 찾아 큰 벌을 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단다. 그런 형편에도 내 신전을 정리하는 마음은 갸륵하지만 먼저 목숨을 부지할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은 프시케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애원을 시작했습니다. 풍요와 곡물의 여신이신 케레스님이시여, 이토록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저는 남편을 찾아다니느라 녹초가 되었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기력을 회복할 동안 이곳 신전에서 며칠 쉬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프시케, 너의 눈물이 내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하는구나. 하지만 내 조카이자 동료인 베누스를 화나게 하면 내 입장이 무척 곤란해질 것이란다. 너의 부탁은 들어줄 수 없지만 너를 봤다는 사실은 비밀로 해줄 테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구나. 낙담한 프시케는 힘겹게 산을 내려오다 아름다운 모습의 또 다른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프시케는 저곳이야말로 남편의 거처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신전 내부의 석상과 봉헌물들을 살펴보니 그곳의 주인은 결혼과 출산을 주관하는 유노 여신임이 분명했습니다. 신들의 제왕 유피테르의 아내이신 고귀한 유노 여신이시여,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저는 너무나 지쳤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은 임신부를 보살펴주시는 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푸시어 이 불쌍한 임신부를 다가올 위험에서 구해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기도를 들은 유노가 직접 신전에 나타나 답변을 했습니다. 가야온 프시케, 간절한 내 기도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싶구나. 하지만 내 아들 불카누스와 결혼한 내 며느리 베누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단다. 그리고 천상의 법도에 따라 도피 중인 너를 숨겨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내 마음이 무척 아프구나. 유노가 말을 마치고 사라지자 프시케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와 남편의 운명은 베누스 여신의 손에 넘어가 버렸구나. 내 발로 베누스 여신을 찾아가 그 어떤 벌이라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혹시 여신의 분노가 사그러들 수 있을까? 하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세상 끝에 숨어버리고만 싶구나. 한편 베누스는 어떻게 하면 프시케를 찾아 벌을 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남편 불카누스가 만든 황금 마차를 타고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제왕신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유피테르를 만나 프시케를 찾아낼 방법을 상의해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베누스는 유피테르를 만나자마자 전령의 신 메르쿠리우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들의 제왕은 망설임 없이 베누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제여, 당신도 이미 내가 프시케라는 계집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프시케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가 있습니다. 당장 온 세상에 나 베누스가 프시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세요. 프시케를 찾아주는 이에게는 황홀한 축복을 내릴 것이며 숨겨주는 이에게는 큰 벌을 내릴 것입니다. 메르쿠리우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상으로 향한 뒤
바람보다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며 땅을 흔드는 큰 목소리를 통해 베누스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여신 베누스님께서 도망친 여자 푸시케를 찾고 있느니라. 제일 먼저 찾는 이에게 베누스 여신이 상을 내리실 것이다. 꿀보다 달콤한 여신의 혀로 7번이나 키스를 해주실 것이니라. 어서 푸시케를 찾아낸 나 메르쿠리우스에게 보고하거라. 메르쿠리우스의 목소리는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은 유례 없던 포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푸시케를 찾아 나섰습니다. 푸시케는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직접 베누스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푸시케가 베누스의 궁전 입구에 도착하여 잠시 들어가기를 망설이고 있을 때 베누스의 하녀가 그녀를 알아보고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이 못된 계집아, 우리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마치 아무런 죄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뻔뻔한 얼굴로 나타난 거냐? 하녀는 푸시케를 질질 끌어 베누스 앞에 데려갔습니다. 자신의 집에 제 발로 나타난 며느리를 본 베누스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긴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더니 드디어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나 보구나. 아니면 네 남편 뒤에 숨기 위해 나타난 것이냐? 그래, 내 너에게 며느리 대접을 한번 제대로 해줘야겠구나. 베누스가 손짓하자 하녀들은 푸시케에게 한참 매질을 했습니다. 매질이 끝나자 베누스는 애써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년 뱃속의 아기 덕분에 나는 곧 할머니가 되겠구나. 그런데 너 따위 천한 것의 자식이 내 손주가 된다니 얼마나 기막힌 노릇이냐? 사랑의 신 쿠피도가 부모 동의도 없이 아무 증인도 없이 시골 별장에서 인간과 결혼한 사실을 그 누가 인정해준다는 것이냐? 혹시 내가 출산을 허락해도 네가 낳을 자식은 아빠 없는 사생아일 뿐이야. 베누스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직접 푸시케에게 다가가서 쿠피도가 선물해준 드레스를 찢어버린 뒤 마구 때렸습니다. 하녀들은 쓰러진 푸시케 주변에 보리, 일, 기장, 수수, 강낭콩, 양귀비씨 등 여러가지 곡물을 잔뜩 뿌려놨습니다. 이 못돼 먹은 거사, 네가 며느리로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시험해 보도록 하겠느니라. 오늘 밤까지 바닥에 흩어진 곡물 나달들을 종류별로 싹 정리해 놓거라. 며느리에게 잔뜩 모욕을 준 베누스는 파티에 간다며 외출을 했습니다. 푸시케는 시어머니의 명령이 너무나 기가 막혀 멍하니 곡물 더미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들을 지켜보던 개미 한 마리가 베누스의 포악함에 치를 떨며 주변의 모든 개미를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부지런한 동지들이여, 이 여인은 사랑의 신 쿠피도의 아내입니다. 베누스 여신에게 수모를 당한 불쌍한 여인을 우리 개미들이 나서서 도와줍시다. 그러자 수많은 개미떼가 나타나 질서정연하게 곡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베누스는 포도주에 흠뻑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곡물들이 종류별로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인간인 네가 요술을 부린 것은 아닐 테고 네가 홀려놓은 불쌍한 내 아들이 나 몰래 도와주었구나. 베누스는 굶주린 며느리에게 빵 한 조각 내어주지 않고 곧바로 잠을 자러 갔습니다. 한편 쿠피도는 여전히 베누스의 침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푸시케와 쿠피도는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 잠시도 만날 수 없는 애처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밝자마자 베누스는 푸시케를 궁전 밖 들판으로 데려가 두 번째 임무를 맡겼습니다. 저 강물 뒤로 보이는 작은 숲 뒤편에 황금의 털을 가진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느니라. 이번에 그 양털로 새 옷을 지어 입을 참이니라. 지금 즉시 황금 양털을 가져오거라. 어려운 일이 아니니 당장 출발하거라. 푸시케는 묵묵히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되뇌었지만 가슴 한켠에 자꾸만 다른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멸시를 견뎌내야 하나. 차라리 당장 강물에 몸을 던져 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 그때 목신 파우누스의 동지인 푸른 갈대가 푸시케의 마음을 눈치채고 부드러운 말투로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푸시케여, 발길을 멈추고 내 말을 들으세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리석은 생각은 당장 거두어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황금 털을 가진 양들에게 다가서면 큰 화를 당할 거예요. 저 양들은 사람이 다가서면 즉각 목덜미를 물어뜯는 흉포한 야수들이랍니다. 오후가 돼서 그늘이 짙어지면 양들이 모두 낮잠을 잘 거예요. 그때 양들이 물을 먹는 강변의 가시 덤불로 다가가
거기에 걸려있는 양털만 거두셔도 꽤 많은 양을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프시케는 갈대의 은밀한 도움 덕분에 황금 양털을 충분히 모아 베누스에게 바쳤습니다. 베누스는 잠시 인상을 찌푸리더니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너를 돕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다음 임무는 저 높은 산봉우리 정상에 흐르는 차가운 샘물을 떠오는 것이다. 네가 진정 강인한 용기와 명석한 지혜를 갖고 있는지 떳떳하게 증명해보거라. 산 위에 도착한 푸시케는 이번 임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내 깨달았습니다. 샘물은 가파른 낭떠러지 꼭대기에서 솟아나와 폭포를 이루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누구라도 다가오지 말라며 연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절벽 곳곳에 무서운 뱀들이 까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푸시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폭포를 응시했습니다. 그때 제왕신 유피테르를 보좌하는 독수리 한 마리가 푸시케를 향해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예전에 유피테르는 그 새에게 명령을 하여 트로이의 왕자 카타미투스를 납치한 뒤 술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독수리는 당시에 쿠피도가 자신을 도와줬던 것을 잊지 않았고 이번에 푸시케를 도움으로써 은혜를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독수리는 푸시케 앞으로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가여운 여인이여, 저 샘물은 신들도 두려워하는 스틱스 강물로 흘러들어가는 물입니다. 당신은 단 한 방울도 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대신 임무를 해결해 드릴 테니 어서 그 병을 건네주세요. 독수리는 성난뱀들 위로 유유히 날아올라 물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샘물은 독수리에게 어서 꺼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베누스 여신의 심부름을 왔다 외쳤고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채 병 가득히 물을 채웠습니다. 샘물이 든 병을 받아든 베누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띤 채 푸시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과제들을 전부 다 해결하는 것으로 보아 너는 필시 마녀인 모양이로구나. 이제 마지막 임무를 내어주겠다. 이 상자를 가지고 지아세계 타르타로스로 가서 저승의 여왕 프로세르피나를 만나 내 부탁을 전하거라. 베누스 여신께서 화상을 입은 쿠피도를 간호하시느라 힘에 부쳐 부쩍 수척해졌으니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묘약을 이 상자에 넣어달라고 하거라. 나는 그것을 발라야만 곧 있을 신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푸시케는 드디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타르타로스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영혼이 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푸시케는 목숨을 끊을 방법을 고민하다가 높은 탑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푸시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탑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 다시 생각해봤지만 베누스 여신이 지하의 신 타르타로스에게 직접 부탁해도 될 일을 굳이 자신에게 시킨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푸시케가 막루에 서서 자신이 떨어질 장소를 응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가여운 푸시케여, 죽어서 타르타로스에 가면 아무리 여신의 명령이었다 해도 절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죽지 않고 저승에 다녀올 방법을 설명해 줄 테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말을 걸어온 건 푸시케가 올라서 있는 탑이었습니다. 푸시케는 탑이 알려주는 방법을 머릿속 깊이 새긴 뒤 한마디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먼저 동전 2개와 꿀을 묻힌 빵 2개를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 여기서 멀지 않은 라케데모니아라는 도시로 출발하십시오. 타르타로스로 통하는 비밀 동굴이 있는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 그곳을 통해 프로세르피나를 찾아가십시오. 동굴에 들어서서 한참 걸어가다 보면 당나귀를 끌고 가는 절름발이 마부가 나타날 겁니다. 인사를 건네며 말을 걸 텐데 무시하고 지나치십시오. 타르타로스에서 만나는 낯선 이들과 함부로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면 망자들을 배에 태워 저승으로 데려가는 뱃사공 파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뱃삭을 요구하면 손으로 건네주지 말고 입안에 동전 1개를 넣어 직접 가져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의심 없이 배에 태워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강을 건너지 못한 불쌍한 시체들이 처절한 목소리로 배 위에 태워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절대 대화를 나누지 말 것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도 마십시오. 강을 건넌 후 길을 걷다 보면 옷을 짓고 있는 새 여인이 잠깐만 도와달라고 말을 걸 텐데 역시 무시하고 지나치세요.
거기 있는 옷감을 잠시라도 만지면 그들을 대신하여 영원히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지나치면 얼마 가지 않아 프로세르피나의 궁전에 도착할 것입니다. 성문 앞에 머리가 3개인 무시무시한 맹견 케르베로스가 버티고 서서 당신을 향해 계속 지저댈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해간 빵 하나를 던져주면 금세 조용해질 것입니다. 케르베로스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절대 해를 끼칠 수 없으니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지나가세요. 궁전에 들어가 프로세르피나를 만나면 베누스 여신의 심부름을 왔다고 정중하게 말하세요. 크게 환대를 하면서 식당으로 안내하여 푸짐한 음식들을 대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식탁 의자에 앉지 말고 맨바닥에 앉은 뒤 검은 빵 하나만 먹겠다고 하십시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먹으면 영원히 저승에서 살아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면 여왕이 상자 속에 묘약을 채워 건네줄 것입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궁전을 빠져나오세요. 남겨둔 꿀빵을 케르베로스에게 던져주고 다시 카론을 찾아가세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배상을 지불하면 무탈하게 강을 건너 돌아올 수 있습니다. 푸시케는 탑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무사히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누스의 궁전에 거의 다다랐을 때 탑이 말해준 마지막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무사히 저승에서 빠져나왔다고 해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누스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묘약이 든 상자를 열어보면 안 됩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절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푸시케는 상자를 열어봐서는 안 된다고 되뇌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호기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 이번 임무가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곧 쿠피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남편이 나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에 실망하면 어쩌나. 이 묘약을 아주 조금만 덜어 사용하면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남편을 위해서 용기를 내봐야겠어. 푸시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살며시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열린 틈으로 연기가 강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연기는 아주 강력한 수면제였습니다. 푸시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며 쓰러졌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때 쿠피도는 다시 날개짓을 할 수 있을 만큼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실 높은 곳의 채광창을 통해 베누스 몰래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쿠피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날아서 푸시케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수면제 연기를 차근차근 걷어들여 다시 상자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화살을 꺼내 푸시케를 찔러 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온 아내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푸시케, 이제부터 아무 걱정 말고 이 상자를 어서 어머니께 갖다 주시오. 나머지 모든 일은 내가 맡아서 해결하겠소. 말을 마친 쿠피도는 하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마치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쿠피도는 하늘 높은 곳 제왕신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유피테르의 왕좌 아래 무릎을 꿇고 아련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털어놓으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베누스의 분노를 달래줄 수 있는 이는 제왕신 유피테르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피테르는 근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여, 너는 내 체면을 여러 번 상하게 했었다. 몰래 내 가슴에 사랑의 활을 쏘아 인간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도록 했었지. 그런 장난들 덕분에 만물을 다스리는 나의 명예와 권위가 무참히 실추되곤 했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직접 키운 소중한 손자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나.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 절대로 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고 영원히 지켜주거라. 쿠피도를 도와주기로 결정한 유피테르는 그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는 것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런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푸시케만큼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시켜줘야 함을 잊지 말거라. 대화를 마친 유피테르는 자신의 전령인 메르쿠리우스에게 즉각 신들의 회의를 개최할 것을 공표하라 명령했고 불참하는 신에게는 큰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벌금 이야기에 놀란 모든 신들은 빠짐없이 신들의 극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유피테르는 신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남신, 여신 여러분, 모두들 여기 서 있는 내 손자를 잘 아실 겁니다.
쿠피도는 그동안 다른 이들의 사랑과 연애에 관해 수많은 말썽을 일으키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쿠피도의 장난에 걸려들었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쿠피도가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져서 진실한 사랑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마침 쿠피도는 푸시케라는 인간 여인을 흠모하여 자신의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쿠피도와 인간 여인의 결혼을 승낙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제왕 씨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의 베누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베누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거라. 인간 며느리를 맞이함으로 인해 너의 혈통에 흠집이 생길 거라고 걱정하지 말거라. 쿠피도가 합법적인 결혼을 치르도록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느니라. 유피테르는 메르쿠리우스에게 명령하여 푸시케를 즉시 이곳 신들의 회의 장소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푸시케가 도착했습니다. 유피테르는 그녀에게 신들의 음료인 암브로시아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푸시케, 어서 이걸 마시거라. 이제 너는 불멸의 신이 될 것이며 너의 남편 쿠피도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느니라. 푸시케는 벅찬 심정으로 암브로시아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신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며 결혼식을 겸한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푸시케와 쿠피도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서로를 품에 안은 채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유피테르는 술잔을 높게 치켜들며 모든 남신들은 여신들을 품에 안고 파티를 즐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장장이의 신 불카누스는 화덕을 차지하고 쉴 새 없이 진주성찬을 요리하여 신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술의 신 바쿠스는 연회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신들의 술시중을 들었습니다. 신들로 구성된 음악단은 경쾌한 공연을 벌였습니다. 아폴로는 하프를 담당했고 사티로스와 파우누스는 피리를 불었으며 무사히들은 그 반주에 맞춰 환상적인 화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구보다 흥에 겨웠던 건 베누스였습니다. 음악에 맞춰 멋지고 화려한 춤을 추며 한껏 축제를 즐겼습니다. 모든 신들은 긴 시간 동안 왁자지껄하게 만찬을 즐기며 푸시케와 쿠피도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푸시케는 어여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볼루카스였는데 이는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가톡쇼. 안녕하세요. 가톡쇼 MC 칼리오페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푸시케 신화는 토머스 불핀치의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전설의 시대,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신화집에 담겨있는 버전입니다. 불핀치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진 않았지만 푸시케의 신화의 원작 황금 당나귀를 인용한 뒤 몇몇 장면을 덜어내면서 짧게 축약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황금 당나귀에 없는 한 가지 장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쿠피도가 푸시케를 처음 만나 직접 사랑의 마법을 시전하는 장면입니다. 쿠피도는 베누스로부터 푸시케에게 저주를 내리라는 명령을 받고 베누스의 정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쓴맛이 나는 우물과 단맛이 나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쿠피도는 두 가지 우물물을 병에 담았고 깊은 밤 푸시케의 침실에 몰래 날아들었습니다. 쿠피도는 잠이 든 푸시케의 입술에 쓴 우물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처음 보는 이와 사랑에 빠지도록 사랑의 화살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푸시케가 뒤척이며 바로 눕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쿠피도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깜짝 놀라 당황하다가 실수로 자신의 화살에 찔렸습니다. 쿠피도는 사랑의 화살에 담긴 마법의 힘 때문에 푸시케를 가슴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쿠피도는 단 우물물을 푸시케의 머리카락에 떨어뜨려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푸시케는 단물의 마법 덕분에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지만 쓴물의 저주 덕분에 세상 어떤 이에게도 청혼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쓴 황금 당나귀 속에 포함한 푸시케 신화는 쿠피도가 실수로 푸시케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쿠피도가 푸시케를 처음 보자마자 깊은 사랑에 빠져 일부러 자신을 찔렀고 한참 후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 사실을 푸시케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원전과 2차 저작물 중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가톡쇼는 푸시케 신화를 원전의 느낌 그대로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판본들에서 종종 생략하는 푸시케의 임신과 자살 시도, 그리고 언니들을 죽음으로 모는 장면 등을 원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전과 다르게 해석한 한 가지는 날개를 갖고 있는 쿠피도 캐릭터의 외모입니다. 원전에 따르면 푸시케는 결혼 첫날 밤 이후로 꽤 오랜 기간 남편 쿠피도와 동침을 하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몰래 램프를 켜서 확인하기 전까지 남편이 등에 날개를 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설정입니다. 따라서 가톡쇼에서는 쿠피도가 평상시에는 날개를 숨기고 있다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만 드러내는 것으로 각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원전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대 로마의 소설 황금 당나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푸시케 신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